우리가 지금 생활이 어려워서 말이야. 도와드릴게요. 근데요, 엄마. 지금 사는 그 집 있잖아요. 빌라. 그 집을 제 명의로 바꿔주세요. 뭐? 이미 서울 집 팔아서 그 돈 너희 줬잖아. 이 집까지 너한테 줘버리면 어떻게 살라는 말이야? 명의를 저희 걸로 한다고 엄마 아빠 거기서 나가시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됐다. 안 도와줘도 된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이복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이 씨는 말년의 자식에게 무조건적으로 퍼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위험한 짓인지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아들을 향한 사랑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주어도 돌아오는 것이 없었고 심지어 남은 것마저 안 준다고 부모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 집을 팔아 보태주고 작은 집으로 이사했는데 막상 부모가 힘들어지자 아들네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자신들만 호의호식하면서 부모가 어떻게 살던지 상관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남은 허름한 집마저 자신의 명의로 해주는 조건이 있어야 부모를 돕겠다는 아들이 사람인지 악마인지 분간이 가질 않았죠. 계산이 서질 않으면 부모고 자식이고 필요 없어진 시대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이 씨가 그렇게 키운 것이겠죠. 이미 많은 것을 주었지만 이제 더 이상은 줄 수 없겠다 싶었습니다. 이런 자식에게 주느니 어려운 사람에게 적선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 씨에게 자식이 아들 하나뿐인 것도 아니니 그만 아들에게 목매자 다짐했죠. 이 씨는 아들이 하나 그리고 그 밑으로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 둘은 더 낳고 싶었는데 남편이 아들 하나 있으면 됐다고 아이는 둘째로 끝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젊었을 때는 건설 현장에서 십장 노릇도 하고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덕에 두 아이를 키우며 생활이 힘들진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투자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알뜰하게 모은 돈으로 서울에 집도 마련했죠. 남편은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도 남편이지만 눈치를 많이 봤죠. 그런 남편에게도 유독 약해지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금이야. 날은 은이고. 남편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딸이 의기소침해지곤 했죠. 그러면 이 씨는 딸을 위로하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그러니까 이해하라고 말이죠. 아들, 딸 모두 어릴 때부터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서울에 있는 곳을 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뭐? 서울은 안 될 것 같아? 재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들은 대입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할 수 있어. 그래서 재수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고 한 번 더 도전하면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삼수를 했고 결국엔 여동생과 같은 해에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아들은 지방에 있는 대학에 붙었습니다. 딸은 집에서 통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같이 살았지만 아들은 자연스럽게 부모 품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지만 아들은 이 씨 부부와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왜 굳이 나가서 산다는 거야? 멀쩡한 집 놔두고 다 큰 남자가 부모님이랑 살면 당연히 이상하죠. 혼자서 밥 해먹고 할 수가 있니? 20대 중반이 넘었지만 아들은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았습니다. 딸은 뭐든지 혼자 잘했지만 아들은 어쩐지 항상 불안했습니다. 공부만 잘했지 똑부러지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나가서 취업 준비하는 게 더 잘 돼요.
딸은 진작에 취업을 했는데 아들은 비교되기가 싫은 것 같았습니다. 삼수도 했고 군대도 다녀왔으니 당연한 일이었는데 말이죠. 아들은 혼자 나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런다고 스스로 알아서 사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보증금도 이 씨 부부가 내주었고 주말마다 이 씨가 가서 살림살이를 챙겨주어야 했습니다. 인호한테 안 가봐. 이번 주에는 오지 말래요. 집에 손님이 온다고. 그 좁은 집에 누가 온다고 그래? 몰라요. 여자친구라도 오나 보죠. 여자친구? 남편은 이 씨의 말에 솔깃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부터 며느리 생각을 하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취업을 해야 애가 결혼을 하든 말든 하죠. 이 씨는 한숨을 쉬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졸업 후 2년간 취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취업한다고 나가서 살더니 그냥 나가서 살기만 했죠. 그러다 보니 아들의 집세며 생활비는 모두 이 씨 부부가 내주고 있었죠. 애 기 안 죽게 용돈 넉넉하게 넣어줘. 아이고, 알았어요. 인영이 너는 오빠 앞에서 회사 얘기 하지 말고. 네? 남편은 아들 앞에서는 언제 철드냐며 혀를 찼지만 누구보다도 아들을 걱정하고 사랑했습니다. 결국엔 아들이 잘 될 거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엄마, 생활비 넣었어요. 아이고, 인영이 네가 고생이야. 아니에요. 당연히 드려야죠. 반면에 딸은 취업 후부터 꾸준히 매달 생활비를 주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모에게 얹혀 사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취직을 했을 때는 집안이 온통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차 필요하면 아빠 차 타고 다녀. 정말요? 딸이 차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는 대중교통 잘 돼 있다면서 핀잔했던 남편이었는데 아들은 묻지 않아도 먼저 차를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씨가 슬쩍 딸을 쳐다보았는데 크게 신경 쓰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인영아, 네 오빠 국 좀 더 떠다 줘라. 네, 같이 살면서 부모를 살뜰하게 챙기는 건 딸이었습니다. 집안일을 거들고 주말에는 장을 봐서 밥도 차렸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건 아들이었습니다. 떨어져 살아서 그런지 애틋한 마음도 있었죠. 인영아, 네 오빠 집에 가서 냉장고 좀 채워줘라. 엄마가 이번 주에는 바빠서 못 가겠네. 아, 저도 약속이 있는데. 나간 김에 잠깐 들르면 되지. 오빠도 이제 성인인데 알아서 하게 두세요. 그리고 딸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았습니다. 성인이어도 자식이니까 걱정이 되지. 오빠 걱정하는 만큼 저도 걱정해 주시던가요. 인영이 너는 알아서 잘 아잖아. 네 오빠는 안 그러니까 그렇지. 이상하게 아들은 나이를 먹었어도 애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에게 큰일이 생겼습니다. 직장에 다닌 지 1년이 안 되었을 때였죠. 엄마, 나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아니, 만기가 돼서 회사랑 가까운 데로 집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준대요.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못 돌려줘? 보증금은 원래 돌려주는 거잖아. 설명하자면 복잡한데요. 사기당한 것 같아요. 보증금이 3천만 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건 이 씨 부부가 지원해 준 것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입금해 주고 알아서 계약하게 했는데 그게 임대인과 직접 계약했던 게 아니고 무슨 대리인을 통해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사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잘못되어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300만 원도 아니고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걸 홀랑 날려먹은 아들 때문에 이 씨는 몇 날 며칠 알아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사회초년생인 아들에게 그 돈을 알아서 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하필이면 남편 일도 잘 안 풀리던 때라 골치가 아팠습니다. 적금 깨서 보증금 내줘야지. 적금을 깨요? 아, 그러면 어떡해?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해야죠. 하지만 아들은 그것만은 극구 반대했습니다. 나이 30에 부모님과 사는 남자가 어디 있냐며 말이죠. 그것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무리해서라도 자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남편도 묵인했습니다. 딸은 그런 이 씨 부부를 답답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자립을 못하죠. 너도 부모 돼봐라. 엄마 아빠 마음 이해할 거다. 그러면 저도 나가서 살 테니까 보증금 보태주세요. 너는 지금 이 상황에 그런 소리가 나오니 적금도 깼는데. 딸이 유독 까칠하게 구는 것 같아서 이 씨가 애써 달랬습니다. 인영아, 그렇게 매정하게 굴지 마라. 너도 결국 나중에 오빠한테 기대고 살아야지. 제가요? 그래. 엄마 아빠 죽으면 네 오빠가 너한테 부모나 마찬가지인 거야. 딸은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모양이었죠. 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듯이 말이죠. 아들은 새 집을 계약했고 보증금의 일부는 나중에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들의 통장으로 들어갔고 아들이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겠다고 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딸도 독립을 했습니다. 이 씨 부부는 아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것 같아요. 그리고 30 중반에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씨 부부의 바람보다도 늦은 시기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 기분이 들떴습니다. 남편도 무척 좋아했죠. 평소 무뚝뚝한 남편이 그렇게 웃는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죠. 수정이랑 저랑 모은 돈 해도 전세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대출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자도 장난이 아니고요. 그래서 얼마쯤 보태줘야 되는 거냐? 남편의 질문에 아들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큰 금액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어느 정도 보태줄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부담스럽기는 했습니다. 솔직히 집 한 채 없이 결혼하는 거 조금 자존심 상하긴 해요. 그리고 아들은 이 씨에게만 따로 연락해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보증금 빼서 보태도 요즘 집값이 장난이 아니니까요. 이 씨도 아들의 심정이 이해가 갔습니다. 이 씨의 지인들도 자식들 결혼시키며 죽는 소리를 하길래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었죠. 금 같은 아들인데 집은 해줘야지. 남편이 이 씨가 전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 팔고 이사 가자고. 외곽으로 빠지면 될 거 아니야. 이 씨도 생각하고 있던 바였습니다. 집을 팔고 경기도로 간다면 그래도 꽤나 차액이 나올 테니 그 돈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딸도 없이 둘밖에 없으니 집 평수도 확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그럼 어디 사시게요? 그 소식을 들은 딸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알아보고 있어. 작은 집으로. 전세나 월세도 괜찮고. 그게 말이 돼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데요? 없으면 없는 대로 시작해야지. 그러면 엄마 아빠는 노후에 어떻게 하시게요? 돈 벌고 있는데 뭘. 언제까지 버실 줄 알고요. 딸이 무슨 걱정을 하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씨를 위한 말이라는 것도 말이죠. 하지만 이 씨는 결정을 번복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네 오빠 제대로 자리 잡게 도와줘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그래야 나중에 너도 이끌어주지. 저는 이끌어주지 않아도 돼요.
제발 이제 그만하시고 엄마 아빠 챙기세요. 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걱정하지 마. 그거 보태도 길에 나앉는 거 아니니까. 이 씨 부부는 집을 급하게 내놓았습니다. 아들네가 결혼 날짜를 너무 가깝게 잡는 바람에 느긋하게 내놓고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결혼 일정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집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에는 2억 5천만 원이 주어졌습니다. 이 씨 부부는 경기도에 있는 작은 빌라를 사서 이사했습니다.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환경이 이전에 살던 곳보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파트에 오래 살다가 빌라에 살려고 하니까 적응도 잘 안 됐고 말이죠. 인테리어 가게도 정리를 했습니다. 경기도에다가 작게 차릴 생각이었습니다. 둘이서 입에 풀칠 알 정도로만 벌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씨 부부는 아들한테 억소리 나게 보태면서 장가를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번듯하게 장가 잘 보내면 됐지. 뭐? 우리야 어디서든 살지. 그럼요. 부부가 그런 의미에서는 쿵짝이 잘 맞았습니다. 아들은 시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 모두 직장에 다녔으니까 안정적인 수입도 있었고 대출이 있었어도 내 집에서 시작을 하니까 생활에 어려움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아무래도 몸 쓰는 일이 많다 보니 나이가 들어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겨울에 빙판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와 골반을 다쳤었는데 그 때문에 일에 지장이 생겼죠. 후유증으로 한동안 거동이 불편한 것은 괜찮았지만 그 이후에도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가게를 차리기는커녕 일용직으로도 일하기가 힘들었죠. 이 씨도 평생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수입이 클 수가 없었습니다. 고된 일이 아니면 이 씨 같은 사람을 써주는 곳도 많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단기로 일을 했지만 그것 가지고 둘이서 계속 생활할 수는 없었습니다. 크게 사치하지 않아도 두 사람이 생활하는 데는 필요한 최소 금액이 있었습니다. 집을 팔고 사고 짐을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도 꽤나 돈이 나갔는데 그래서 저축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줄 수 있는 한 최대로 주자 싶어서 이 씨 부부의 경제 상황은 그다지 넉넉하지가 못했습니다. 당장에 굶어 죽지는 않겠지만 걱정은 해야 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일할 만해요? 할만 안 해도 해야지 뭐. 나도 오늘 좀 늦게 끝날 거예요. 이번 주 계속 나가는 거야. 아니요. 내일까지만 도와주기로 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남편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됐지만 일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래도 자산이 있으니 수입이 안 좋은 때라도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았는데 아들을 결혼시키고 나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뒤 남편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더니 이 씨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최 사장 알지? 옛날에 같이 일했던. 알죠? 왜요? 오늘 최 사장 만난 거예요? 그래. 근데 최 사장이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네. 정말요? 무슨 일자리? 그동안 남편이 해오던 일일 거라고 지레짐작했지만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거기 차량 운전기사 자리가 비었나 봐. 운전기사요? 운전이야 평생 하던 일이지만 기사 노릇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유치원 기사라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남편의 허리도 걱정이 됐죠. 종일 앉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당신 허리도 안 좋잖아요. 그래도 종일 서서 하는 일보단 낫지. 앉아서 운전만 하면 되잖아. 괜찮아. 그리고 얼마 뒤에 남편은 그 일을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유치원이 집에서 1시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출퇴근하기에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라 잘릴 위험은 적고 월급이 많지 않아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수입이 들쑥날쑥한 이 씨 부부에게는 최고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을 좀 더 줄여서 가자.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중에 여윳돈이 생기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60대에 달리 고정적인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 씨는 힘든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 씨 부부는 살던 빌라를 팔고 또다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었고 집은 더욱 작아졌습니다. 물론 매달 들어오게 되는 월급이 있었지만 미래는 어쩐지 더욱 불안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씨의 집에 방문한 딸이 착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러게 왜 집을? 말을 끝까지 잇지를 못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씨도 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충분히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면 오빠한테 도움을 청하세요. 차라리. 네 오빠도 자리 잡고 힘들 텐데. 뭐가 힘들어요? 잘 살고 있는 것 같던데? 그 정도는 요구해도 되잖아요. 아이고, 됐다. 그러려고 그렇게 결혼시킨 줄 아냐? 잠시만요. 딸은 잠시 휴대폰을 몇 번 두드렸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죠. 많이는 못 드리고요. 일단 그거라도 쓰세요. 딸이 독립하면서 주지 않던 생활비를 넣어줬습니다. 딸에게서 입금된 돈을 보자 고맙기도 했지만 왠지 모를 비참함이 느껴졌습니다. 너도 힘들 텐데. 그래도 부양해야 할 가족이 아직 없으니까요. 너는 결혼 안 해? 벌써 30이 훌쩍 넘었는데 아직도 결혼 소식이 없는 딸이 안타까워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살기도 힘들어요. 결혼하면 뭐가 저절로 나아져요? 푸념에 가까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러고서 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종종 들여다봐줘서 고마웠습니다. 역시 딸은 딸인가 보다 싶었죠. 하지만 갑갑한 마음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출근해. 다녀와요. 출근하는 남편의 표정이 무척 어두웠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랬습니다. 혹시나 허리가 아파서 그런가 싶어서 물었더니 그건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줬죠. 그런데 퇴근해서 돌아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남편이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서 걱정된 마음에 집 밖을 나서서 골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렇게 30분쯤 서 있었을까요? 멀리서 휘청거리는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여보, 잔뜩 취한 것 같았습니다. 말이 꼬이고 평소의 칼칼한 목소리가 아니라 힘 빠진 노인네 목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요? 나 이제 일 못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유치원에서 무슨 일 있던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얼굴에는 못 보던 상처가 있었습니다. 심한 것은 아니었지만 무언가에 긁힌 자국 같았습니다. 술 먹고 어디서 넘어졌나 싶었는데 남편의 말에 이 씨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유치원 원장 부인 말이야. 그 여자가 뭘 집어 던져가지고. 뭐라고요? 원장 부인이면 최 사장 며느리 아니에요? 맞아. 이어지는 말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에도 갑질을 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씨가 나이가 많은 것을 가지고 학부모에게서 항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운전 스타일이 거친에 어쩌네 했던 모양인지
언성을 높이다가 분에 못 이겨서 연필꽂이를 집어던졌다는데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었습니다. 그것도 시아버지의 지인에게 말이죠. 당신이 최 사장이랑 친한 건 알고 있어요? 그 여자랑은 그런 얘기는 해본 적 없는데 알기야 알겠지.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당장에 경찰에 신고해요. 아, 그래도 어떻게 최 사장 며느리를 신고해. 그냥 조용히 일 그만둬야지. 호랑이 같았던 양반이 왜 이렇게 힘없는 노인네가 됐나 싶었습니다. 곧 7순이 아니라 8순은 넘은 것 같았습니다. 나이 들면 힘이야 빠지기 마련이지만 남편은 절망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갑자기 몸도 안 좋아지고 일적으로도 여태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진 듯한 기분이 들어서인 것 같았죠. 최 사장에게서는 사과의 연락이 왔고 치료를 받으라며 20만 원도 송금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그렇게 모멸감을 줘놓고 20만 원으로 퉁치려 하는 것이 더 괘씸했죠. 딸도 노발대발해서 쫓아가려고 했는데 이 씨가 말렸습니다. 괜히 일을 크게 키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원하지 않았죠. 인호한테서는 연락 없고. 요즘 바쁜가 봐요. 아들은 결혼 후에 부쩍 바빠졌습니다.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아들 며느리 번갈아가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가 왔었는데 이제는 부모가 잘 지내는지 궁금하지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설이나 추석에는 얼굴을 비추지만 이번에 아버지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따로 연락이 오진 않았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게요? 어떻게 하기는 일자리 알아봐야지. 일단 다음 달까지는 제가 생활비 드릴게요. 딸의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음 달까지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저도 드리기 힘들어요. 알지, 언제까지 너한테 손 벌릴 수는 없지. 저 내년 초에 결혼하려고요. 뭐? 결혼? 뜻밖의 소식에 이 씨가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더니 결혼을 약속할 만한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너 근데 왜 말 안 했어? 누구 만나고 있다고? 지난번에 잠깐 말했었는데 엄마 아빠 오빠 때문에 정신 없었잖아요.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딸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제대로 못 들었나 싶어서 찜찜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도 마련하고 결혼 준비도 해야 해서 생활비는 더 못 드릴 것 같아요. 당연히 이해는 갔지만 대놓고 기뻐할 수가 없는 스스로가 참 미웠습니다. 그래도 딸이라도 있어서 이 씨가 기댈 곳이 있었는데 딸이 생활비도 끊고 결혼해버린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서운한 기분이 드는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는 그렇게 축제 분위기였던 집이 어째서인지 축 가라앉았습니다. 남편도 생각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 다음 달까지 딸은 생활비를 보태줬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약속처럼 뚝 끊겼습니다. 예견되었던 일이었지만 이 씨 부부에게는 무척 크게 다가왔습니다.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자꾸 나이는 먹어가고 일할 수 있는 건 한정적인데 살아있는 이상 의식주에 돈이 들기 마련이니 말이죠. 그래도 그런대로 살아갔습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주택담보대출도 조금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씨가 아들에게 연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인호한테 연락 한번 해보려고요. 왜? 5천만 원 정도만 달라고 해보려고요. 돈을 달라고 한다고? 못하면 빌리기라도요. 어차피 나중에 이 집 처분하면 돈이야 갚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준 게 있는데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손 벌리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아직 살아갈 날이 한참 남은 이 시점에 아들에게 그런 일로 연락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현실 앞에서는 남편도 어쩔 수 없었죠. 그래, 연락해봐. 이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5번, 6번. 그리고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바쁜가 보다 싶어서 문자를 남겼습니다. 인호야, 엄마다. 시간 되면 전화 좀 줘. 할 얘기가 있어. 답장은 다음 날 저녁에야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이 씨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도 모를 리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해. 아, 상의를 좀 해봐야 하는데요. 아들의 대답은 바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 보니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에도 아들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초조한 마음이 되어서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죠. 상의는 해봤어? 아, 네. 그런데 그때 가까운 곳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들이 그 말을 듣고는 이 씨에게 말했시옵뿐이다. 5천만 원 드릴게요.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근데요, 엄마. 지금 사는 그 집 있잖아요. 빌라. 그 집을 제 명의로 바꿔주세요. 이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인형이랑 제 몫인데 제 5천만 원이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니까 인형이랑 나누는 게 아니라 제 명의로 미리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아들의 말에 이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었던가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아들에게만큼은 손 벌리지 않고 싶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딸에게 부담을 지워주긴 했지만 어쨌거나 아들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5천만 원을 달라고 한희 씨도 잘했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집 명의를 달라는 아들의 말은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계산적이었죠. 그리고 또다시 며느리의 목소리가 났습니다. 이 씨는 화가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내 아들을 조종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명의를 저희 걸로 한다고 엄마 아빠 거기서 나가시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가만히 설했습니다. 5천만 원으로 집을 가지려는 아들의 의중을 모른다면 바보였죠. 아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사실 그러자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딸은 알아서 잘 살아갈 테니 이 집을 아들에게 물려준 셈 치면 되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동안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힘들었던 일, 서름을 당했던 일들을 떠올리자 아들에게 선뜻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몇 년 동안 아들이 이 씨 부부를 위해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로 그랬습니다. 집 팔고 처음 이사 갔던 그 시점부터 아들이 단 한 번이라도 이 씨 부부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걱정을 했던가 짚어보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딸이 종종 찾아오곤 했었지. 아들은 명절이 아니면 코빼기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들을 더 오래 공부시켰고 취직도 잘 안 돼서 생활비까지 대줘가면서 뒷바라지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2억 5천이라는 큰 돈을 쥐어주기 위해서 이 씨 부부의 윤택한 삶을 버렸습니다. 내심 그렇게 하면 아들이 나중에 부모 생각을 해주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 중에 그 역할을 할 사람은 아들이라고 남편도 그렇고 이 씨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랬으니까 그렇게 퍼졌지.
이런 결말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집까지 너한테 줘버리면 우리는 5천만 원 가지고 평생 살라는 말이야? 그게 아니고요. 저희도 그렇게 여유로운 형편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무작정 5천만 원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아들은 결혼하고 한 차례 이사도 했습니다. 이 씨 부부도 이사 다니느라 정신이 없던 바람에 서울엔 가보질 못했지만 그래도 딸 말로는 잘 먹고 잘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유로운 형편이 아니라니 이상했죠. 됐다. 5천만 원 안 줘도 된다. 이 씨는 더는 길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억 5천을 주고도 맨입으로는 못 도와주겠다는 아들에게 이 집마저 줘버리면 말년이 어떻게 될지 눈에 훤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시킬 때 미리 알았다면 좋았을 일이었죠. 그날 이후로 아들의 연락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흔한 안부 연락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설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결혼식에서 오랜만에 보게 되었죠. 잘 지냈니? 네. 안녕하셨어요, 어머님. 오랜만에 본 며느리의 신수가 환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보자 어쩐지 속이 부글부글 끓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딸은 곧장 신혼여행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씨의 남편은 피로연해서 술을 마셨는데 딸이 호텔을 잡아주기로 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숙소에 문제가 생겼죠. 예약이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어? 그럴 리가 없는데, 잠깐만요. 딸이 예식장 근처의 숙소를 예약했는데 그것이 누락된 모양이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그러질 않았다면 남편이 술을 안 마셨을 텐데 운전하고 집으로 가는 것도 무리였습니다. 다른 방을 예약하려니까 주말이라 빈 방이 없다고 했습니다. 딸도 정신없는 와중에 다른 호텔을 알아보다가 이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빠네 집에서 하루 묵는 건 어때요? 뭐? 인호? 아들과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긴 했는데 이전보다는 어색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렀다가란 소리도 없이 아들은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물론 이 씨 부부가 호텔에서 묵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랬던 것일 테지만 섭섭하긴 했죠. 돈 때문에 사이가 어그러진 것 같아서 더욱 그랬습니다. 오빠 주소 메시지로 보내줄게요. 오빠랑 통화해보세요.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 주변이 무척 시끄러웠습니다. 아, 그냥 다른 숙소에서 대충 자고 가자고. 그런데 이 씨는 이대로 지내는 것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만나서 제대로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죠. 그리고 정말 그런 상황이 안 돼서 그런 말을 했던 거라면 이해하자 싶었습니다. 이 씨는 대리운전을 불러 딸이 일러준 주소로 향하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걸었는데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 안 받아? 남편도 내심 아들네 집에 가길 원했는지 은근슬에 물었습니다. 안 받네요. 집에 간 게 아닌가? 다시 한번 걸어봐. 이제 도착할 때가 다 와가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서 초조했습니다. 무작정 초인종을 누를 수도 없는 노릇인데 말이죠. 결국 도착할 때까지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 씨 부부는 일단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여기에 산다고. 으리으리해 보이는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들어가 보지 않아도 여기에 사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 씨도 남편도 한참을 그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파트 주민으로 보이는 사람이 입구에서 걸어 나오는 걸 보고 이 씨는 자신도 모르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말씀 좀 여쭐게요. 아, 예. 여기 아파트가 얼마 정도 되나요? 네, 가격이요. 평수마다 다르긴 한데 제일 작은 평수가 아마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 이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나 신축 아파트라 다르긴 달랐습니다. 전세도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살면서 여유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며 부모 집 명의마저 옮겨달라고 하던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 인영이가 잡아준 호텔이 잘못돼서 너희 집에서 하루 신세 좀 질까 했다. 아, 저희 집이요. 그래. 그냥 근처 모텔 잡으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은데. 저희 이따 저녁에 일정도 있고요. 아들의 대답에 오만 정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알던 그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비록 먼 곳에서 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서 온 부모를, 당장 잘 곳이 마땅치 않다는 부모를 단 한마디로 거절해버리는 아들이 야속했습니다. 집을 주겠다고 했다면 달랐을까요?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사는 아들이 작은 빌라 하나마저 달라는 게 우스웠습니다. 기어이 남은 것도 탈탈 털어가야 직성이 풀리나 싶었죠. 이 씨 부부는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 묵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수많은 날을 고민했습니다. 딸도 이제 결혼을 해서 출가 외인이 되었고 아들은 부모를 나몰라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씨 부부도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집으로 연금 같은 거 들 수 있지 않아? 주택연금? 그거 돈 얼마 안 주잖아요. 그래도 다달이 돈을 받는 게 중요하지. 이제 뭐 누구 물려줄 생각도 하지 말고 살아야지. 아, 이 씨는 그제야 남편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럴 거면 그냥 팔아버리고 월세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래도 죽을 때까지 내 집은 있어야지. 이 씨 부부는 그 후로 주택연금을 알아보았습니다. 매달 얼마씩이라도 나와야 살 수 있다는 말이 현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무슨 일이든 할 테지만 점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 테니 말이죠. 인호한테 준 돈 돌려받을 수 없대요? 그건 진작에 안 된다고 했다니까. 법무사에게 물어보았더니 이미 아들에게 증여한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괘씸해도 방법이 없었죠. 그렇다면 앞으로라도 주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 씨는 주택연금을 신청했고 그 얘기를 딸에게 했습니다. 잘 생각하셨네요. 딸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물려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줄 알았더니 역시나 아들과는 다르게 의젓했습니다. 누가 오빠고 누가 누나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들의 귀에도 들어갔는지 오랜만에 아들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주택연금이요? 말이 돼요? 아들은 예상처럼 화를 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자식들이랑 상의도 안 하고 결정해요? 내 집 문제를 왜 너희랑 상의해? 엄마, 그럴 거면 그냥 저한테 5천만 원 받고 명의를 주는 게 훨씬 낫죠. 그럴 거면 차라리 이 집 팔아서 그 돈으로 썼지. 아들이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이번 일 후회하실 거예요. 지금 가진 걸로는 한참 부족하다는 듯이 말하는 아들에게 질려버렸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힘들다고 해도 거들떠도 안 보더니 자기 앞으로 떨어질 몫이 줄어들자 득달같이 전화해서 따지고 드는 아들을 더 이상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태껏 뒷바라지했던 과거조차도 후회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후회는 네가 해야겠지. 엄마 아빠 눈에 피눈물 나게 한 거 나중에 후회하지나 말아라. 그리고 너 같은 놈한테는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쓰고 갈 거다. 이 씨는 아들에게 독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괘씸해서 욕을 한 바가지 더 퍼부어 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 호통을 치는 게 아니라 시름시름 알았습니다. 아들을 사랑했던 만큼 실망도 더 큰 모양이었습니다.
이 씨의 속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몇십만 원이기에 생활에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둘 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나 허탈했습니다. 아들만 믿고 살았는데 말이죠. 당신이 아들은 금이고 딸은 은이라면서요. 한숨 같은 이 씨의 말에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내가 봤을 때 딸이 금이야. 그래도 딸은 그동안 이 씨 부부에게 참 잘했습니다. 같이 살며 생활비까지 내고 사는 자식이 어디 흔할까요? 아들만 챙기다 보니 그런 딸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김서방은 잘 있어? 이제는 딸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들은 없었던 셈치기로 말이죠. 잘 있죠? 무슨 일이세요? 그냥 전화했지. 언제 한번 안 오나 하고. 아, 이번 달에는 좀 힘들고요. 다음 달쯤에 한 번 시간 내볼게요. 그런데 그런 딸도 결혼을 하고 나니까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가정이 생기고 나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겠구나 싶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계속되자 딸에게도 서운했습니다. 혹시나 부모가 돈이 없다고 딸마저 자신들을 무시하나 싶었습니다. 손을 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고 싶었을 뿐인데 말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인생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말아야지 했다가도 벌려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과는 거의 절연하고 살기에 그 대상은 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영아, 있잖아.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한데, 네? 엄마, 이번에 네 아버지 차가 완전히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맡겼는데 이게 금액이 참 차가 왜요? 오래 탔잖아. 아, 딸이라면 당연히 얼마라도 도와주겠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 씨도 염치불고하고 연락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반응은 예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엄마, 그때도 말했지만, 나도 이제 결혼하면 엄마 아빠 못 챙겨요. 그리고 그럴 의무도 없고, 뭐? 자식이 부모에게 의무가 없다니. 딸의 입에서 나온 소리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여태껏 할 만큼 했잖아요. 사실 엄마 아빠 위해서는 아니었고, 내 마음 편하자고 한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만 엄마 아빠 챙기자. 스스로 다짐한 게 있어서요. 그게 무슨 말이야? 평생 오빠밖에 몰랐던 엄마 아빠. 노후에 저한테 부양을 바라시면 저도 더는 연락 못 드려요. 그냥 가끔 이렇게 찾아가고 얼굴 보고 밥 먹고 그 정도로 지내고 싶어요. 딸이 정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더는 다가오지 말라는 듯이 말이죠. 오빠가 해야 할 역할 제가 할 생각 없고 저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그럴 수도 없고요. 차는 이제 아빠 연세도 있으시니까 차라리 파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오빠랑 얘기 잘 해보세요. 인영아, 왜 이래? 내가 언제 네 오빠밖에 몰랐다는 거야? 나는 너희 똑같이 사랑했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엄마한테 오빠 같은 지원도 받은 적 없고 결혼할 때도 제가 알아서 했잖아요. 2억 5천이 아니라 2,500도 안 해주셔서 와닿지는 않네요. 딸이 무척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한 적이 없어서 서운해하고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따지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저한테 더 이상 그런 부탁은 안 하셨으면 해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엿본 기분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딸의 말에 한치도 거짓이 없으니 그 말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씨는 전화를 끊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만 생각하는 바람에 아들에게는 버림받았고 딸마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이 이 씨 부부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 어리석은 선택이 말년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사랑을 쏟아부었던 아들에겐 재산을 안 주겠다고 작은 복수를 했지만 결국 일은 돈이 더 컸고 마지막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쓸쓸히 살아가게 될 것 같았습니다. 금이니 은이니 따지던 세월이 무색하게 이 씨 부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 그게 무슨 소리냐? 김장을 안 한다고? 네. 건강이 안 좋아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려고요. 병원에서도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다고 김장을 안 해? 김치 몇 포기 담그는 거 가지고 누가 무리를 한대? 죄송해요. 이제는 저도 제 몸 돌보며 살려고요. 아, 누가 돌보지 말래? 여든 넘은 나도 하는 일을 왜 못한다는 거야? 젊은 애가. 계속 살도 빠지고 이러다가 또 건강 악화되면 그때 가서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신정에도 안 갈 거고요. 구정에도 이제 안 가요. 뭐야? 대신 지혜 아빠는 갈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3세 김인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집 식구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물론 거기에는 김 씨의 남편도 포함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집살이는 남편이 시키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말이죠. 김 씨는 언제쯤 시집 행사에서 벗어날까 한탄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암에 걸리고 낫기도 해보니까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전전긍긍하며 살아온 세월이 부질없이 느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토록 눈치를 보며 서러운 세월을 보냈을까? 큰 고비를 넘긴 며느리도 못 부려먹어 안달인 시집 식구들의 민낯을 보니 정신이 깨는 기분이었습니다. 행복하게만 살아도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라고 한들 김 씨의 인생을 괴롭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김 씨 스스로가 마음 먹는다면 말이죠. 그 마음을 먹는 데까지 오래도 걸렸습니다. 죽음에 맞닿은 이후에야 그런 용기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제대로 된 내 편이 되어주지 못했던 남편마저 등질 각오를 하니 김 씨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죠. 그래서 암에 걸린 며느리에게 그래도 김장하러 오라는 시집 식구들은 김 씨의 인생에서 지워버릴 작정이었습니다. 김 씨는 결혼한 직후 자신의 운명을 예감했습니다. 혹독한 시집살이가 될 것 같았습니다. 신혼 첫 해부터 시어머니의 기대는 명확했습니다. 제사는 며느리가 준비하는 것이고 명절 음식은 며느리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며 시댁 어른들의 생신상은 며느리가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가 하필이면 유일한 며느리인 것이 불행이었죠. 너는 이제 김 씨가 아니라 강 씨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황당했던 시어머니의 말이 왜 그토록 무서웠는지 김 씨는 정말 강 씨로 뼈를 묻어야 하는 건가 싶어서 겁을 먹었었죠.
그래서 김 씨는 바보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장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모두들 김 씨가 책임에 따르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당신은 왜 밥 안 먹어? 설거지 해야 해서. 밥을 먹고 해야지 설거지는. 어머님이 이거 해놓고 먹으라고 하셨어. 어머니도 참.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보며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무장갑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도 고생하는 김 씨를 안타까워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건 며느리가 하는 일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커왔으니 당연했습니다. 며느리들이 노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 환경에서 컸으니까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안타까운 것은 별개의 문제였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 씨도 자연스럽게 이건 내 일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산적이랑 곶감 가지고 와라. 아내, 잠시만요. 다음 날 차례상을 차리다 시어머니의 말에 서둘러 산적과 곶감이 담긴 제기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인상을 쓰며 핀잔했습니다. 너는 그거를 쟁반에 받쳐서 가지고 와야지. 맨손으로 들고 와.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어쩌면 예의가 아닌지도 몰랐습니다. 20대 어린 나이에 모르는 것 투성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가르침보다도 꾸짖음이 늘 먼저였습니다. 그럴 때면 자꾸만 주눅이 들고는 했고 김 씨 스스로가 모자란 사람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너는 제사상 놓는 순서도 모르니? 아, 보고 배울게요. 잘 봐도 금방 네가 물려받아야 할 거 아니니? 시어머니의 말에 김 씨의 얼굴이 거무죽죽해졌습니다. 도저히 자신이 없었죠. 하지만 맏며느리라는 것이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차례상이 다 차려지면 뒤쪽에 멀찌감치 떨어져 서 있다가 부르면 얼른 달려가서 심부름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시집에서 며느리의 위치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다 먹으면 먹자. 네, 차례가 끝난 뒤에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들 식사가 다 끝나고 자리가 비면 그제서야 뒤늦게 남은 반찬에다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시어머니도 똑같았습니다. 시어머니조차 며느리라는 위치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저 좀 더 힘이 있는 강씨 가문의 종일 뿐이었죠. 힘들지? 수고했어. 그래도 김 씨는 남편이 시아버지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나 며느리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는 시아버지보다는 그래도 아내 걱정을 해주는 남편이 다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보처럼 말이죠. 명절만이라면 다행이었을 텐데 김 씨는 시집에 가족 행사가 이토록 많은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명절과 제사, 어버이날, 그리고 가족들 생일까지 하나하나 챙겼는데 하나하나 시집 식구들에겐 큰 행사였습니다. 김 씨의 친정에는 전혀 없는 문화였습니다. 김 씨 가족이 너무 개인적이거나 강 씨가 너무 가족적인 것이었겠죠. 김장을 하는 날이면 2박 3일 동안 시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시집 김장 맛을 배워야 한다며 시어머니는 주로 지시를 했고 직접 참여하는 것은 김 씨였습니다. 젓갈 냄새가 손에 배어 며칠이 지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붓고 허리는 꼿꼿이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내년에는 한설은 포기 더 담가줘요. 우리 애들이 김치를 좋아해. 언니가 손맛이 좋은가 봐요. 김장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던 김 씨가 손맛이 좋으면 얼마나 좋다고 그런 말을 할까요? 부려먹기 위해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김장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앓고 있으니
남편은 걱정했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해 볼게. 내년부터는 좀 줄이자고. 하지만 그 약속은 늘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참 왜 그러실까? 이렇게 하던 말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변했습니다. 이번만 당신이 참아. 맏며느리잖아. 어쩔 수 없지. 미안해. 근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 입장도 곤란해. 우리만 참으면 돼. 이렇게 말이죠. 그 모습에 실망한 김 씨가 남편과 다투기도 했지만 결국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남편조차도 그게 잘못된 일이란 생각을 하지 못했고 김 씨도 반항할 용기가 없었으니 말이죠. 김 씨는 그렇게 20년 넘는 세월 동안 며느리 노릇을 했습니다. 시누이들까지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바람에 김 씨의 시집살이는 남들보다 더 혹독했죠. 그렇게 나이를 먹었고 3년 전 신이 되었을 때 김 씨의 인생에도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분명 죽도록 괴롭고 힘든 사건이었지만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여보, 지혜 원룸에서 또 물이 샜다나 봐. 오피스텔로 이사할 거라고 그러는데 다음 주에 부동산 한번 같이 가보게.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근데 당신 목소리가 왜 또 그래? 좀 듣기 그렇지. 피곤해서 그런가 왜 자꾸 이러지? 병원 다녀와 보라니까 그러네. 쉬면 괜찮아. 별로 아픈 데도 없고.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몸에 이상을 느꼈지만 그저 일하느라 피로해서 그런 것인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았고 낮에도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도 스스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대학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결국 찾은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의사가 권유했습니다. 왜요? 뭐가 문제가 있나요?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기약을 받으러 갔는데 큰 병원으로 가보라니. 겁을 집어먹고 물어본 말에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김 씨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의사의 권유대로 대학병원 내분비외과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검사한 결과 갑상선에 결절이 발견되었고 담당 의사는 조직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조직검사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조직검사요? 그럼 암이라는 말씀이세요? 아직은 알 수가 없고요. 결절해서 세포를 조금 채취해서 암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암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암이라고 단정 짓기는 이릅니다. 결절이 있다고 해서 다 암은 아니에요. 일단 검사부터 해봅시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열흘이 걸렸습니다. 그 열흘 동안 김 씨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무엇을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크게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김 씨는 갑상선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유두암이라는 것이었는데 김 씨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암 종류였습니다. 다행히 치료가 잘 되는 암이라고 그러잖아. 너무 걱정 마. 남편의 말대로 다행히 갑상선암 중에서는 예후가 좋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진행 수술도 느리고 말이죠. 하지만 수술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갑상선 절제술을 받아야 하고 그 뒤에도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말에 김 씨는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예후가 좋은 암이라지만 시한부 선고라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사망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재수가 없으면 사망하는 그 한 명이 내가 될 수도 있었으니 말이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최악의 상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김 씨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암이라는 단어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그런 김 씨의 어깨를 감쌌지만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수술 날짜가 잡힐 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친정에 알렸더니 다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암이 아니라 갑상선암이라는 말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남들 이야기였고 본인에겐 전혀 다행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 그랬을 것입니다. 갑상선 암이든 무슨 암이든 다행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딸은 눈물바람이었습니다. 엄마가 왜 암에 걸려? 그러게 말이야. 이게 다 할머니랑 고모들 때문이야. 지혜야. 내 말이 맞잖아. 엄마가 할머니 아니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 있어. 암은 전부 스트레스 때문이래잖아. 옆에 앉아있던 남편조차도 딸의 말에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없는 소리가 아닌 건 아는 모양이었죠. 그리고 수술 날짜가 정해졌을 때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신우이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김장 언제쯤 할 거야? 배추 사야 하잖아. 막내 신우이도 동조했습니다. 다음 달에 해야지. 이번에 좀 더 많이 해. 김 씨 부부와 두 신우이 부부가 들어와 있는 채팅방이었습니다. 김 씨도 김 씨 남편도 대답이 없자 신우이가 재촉했습니다. 오빠, 언니, 김장 언제 하냐니까. 엄마가 물어보래. 남편이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는 걸 보고 김 씨는 울컥했습니다. 왜 못 간다는 말을 못하는지. 다음 달이면 수술 전이든 후든 그때쯤이었습니다. 당연히 김장이든 뭐든 갈 수가 없었죠. 김 씨가 휴대폰을 열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 암이래요. 그래서 다음 달 수술 받게 돼서 김장은 참석 못해요. 그랬더니 다들 잠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암이요? 그리고 막내 신우이가 되물었습니다. 놀란 듯 했습니다. 남편 쪽도 김 씨의 친정 쪽도 암에 걸린 사람이 없으니 놀랄만도 했습니다. 네, 갑상선암이에요. 그러자 다들 걱정하는 메시지들을 보냈습니다. 어쩌다 암에 걸렸냐, 몸은 괜찮냐, 수술은 언제냐, 심각한 건 아니냐. 상식적인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식구는 식구라고 걱정해주는 말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일일이 답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막내 신우이가 보낸 메시지에 김 씨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럼 우리 김장은 어떻게 하지? 좀 미뤄야 하나. 수술 후에 김장하기는 좀 힘든 거 아니야? 차라리 그 전에 해버려야 되지 않을까? 엄마랑 내가 통화해 볼게. 김 씨는 그 메시지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가족이 암 진단을 받았다는데 김장 걱정이 먼저라니. 수술 전에 해야 할지 후에 해야 할지 고민하는 걸 보면 기어이 김 씨를 김장하는데 참석시킬 생각인 듯 했습니다. 걱정이 된다는 말은 덤일 뿐 진짜 용건은 자기들 입에 들어간 김치였습니다. 그것만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김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내 가족처럼 걱정해 주길 바란 것은 아니었으나 이런 반응이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시어머니나 시누이도 김 씨의 딸이 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했습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말이죠. 다음 달 수술은 잘 됐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이번 사흘째 되던 날 병문안 왔습니다. 고생했네. 그래도 이제 수술 끝났으니까 다행이다.
시어머니가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생각보다 안색이 좋네요. 갑상선암 수술이 다른 암보다는 덜 힘들긴 한가 봐요. 신우이가 가벼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김 씨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것과 실제로 멀쩡한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 탁자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푹 쉬어라. 김장은 우리끼리 어떻게든 할 테니까.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올케 없이 제대로 될까 모르겠네. 그렇다고 김장을 한없이 미룰 수도 없고. 신우이가 한숨을 쉬며 말하자 김 씨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꼭 김 씨가 할 일을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해주는 것처럼 생색을 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고 감사하다고 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어쩐지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병실에 앉아있는 스스로가 처량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옆에서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김 씨는 시집 식구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수술 후에 지치고 힘든 상황인데 말이죠. 저칼슘 무슨 증상이라는데 손발이 저리고 입 주위도 부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김장인이 뭐나 하는 소리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앉아서 한참을 떠들다 갔습니다. 김장 배추가 요새 얼마다, 고춧가루는 비싸다 싸다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김장에 참석을 못하니까 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말까지 하는 걸 듣고는 상종하기조차 싫어졌습니다. 어머니, 애엄마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김장은 제가 갈게요. 네가 와봤자 뭘 한다고 그래. 그래도요. 배고프지 않으세요? 남편은 나름대로 김 씨의 눈치를 보고 시어머니를 밖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애둘러 말하는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시어머니는 시누이들과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도 평소보다도 김 씨의 편을 들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남편도 꼴보기 싫었습니다. 시집 식구들을 멀쩡할 때 보는 것과 아플 때 보는 것은 참 달랐습니다. 김 씨는 시어머니가 돌아간 뒤로도 멍하니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누가 목을 조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암 수술을 한 것도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의 말처럼 다른 암보다 나을지는 몰라도 김 씨에게는 살면서 가장 죽음과 가까워졌던 순간이었습니다. 그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말이죠. 남편이 보호자 침대에서 잠들었고 김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암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김장 얘기를 꺼내는 시어머니가 그리고 그 말을 듣고도 따지지 못했던 자신이 서러웠습니다. 퇴원 후에도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면역이 떨어진 것인지 암 환자는 다 이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김 씨는 계속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2달 뒤에 있었던 시누이의 생일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못 온다고? 네. 못 갈 것 같아요. 못 올 것 같다는 말이 못 온다는 말이야? 아니면 올 수도 있다는 말이야? 말을 똑바로 해라. 아, 못 가요. 어머님. 시어머니의 신경질적인 대꾸에 김 씨는 또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게 무척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와서 밥 한 끼 먹는 게 힘들어? 밥 한 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알기에 그러겠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시집 식구들 생일상을 차리는 것은 대부분 김 씨의 역할이었으니 말이죠. 아무리 시집 식구들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김 씨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않겠지만 정말로 생각이 있다면 부디 환자를 이렇게 부르지도 않을 것이었습니다.
수술 받은 지도 한참 지났잖냐? 다 나은 거 아니야? 지속적인 관리는 필요하지만 수술 후 검사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 씨가 암 수술을 했다는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달이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말이죠. 하지만 그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게 보이기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너무 그렇게 유난 떨면 안 돼. 네? 자꾸 돌아다니고 해야 면역도 생기는 거고 병도 이겨내지.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게 뭐 위암 이런 거랑 다른 거잖냐? 애들이 그러던데. 고쳐졌으면 평소대로 살아야지. 꼭 고장났던 기계를 고친 것처럼 말하던 시어머니. 시집에서 일하는 기계로 살았으니까 빨리 수리해서 돌아오라는 말 같았습니다. 허탈했습니다. 너는 원래 건강 체질이었잖아. 김 씨를 걱정하는 것 같기도 아니면 자신을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한 말이었습니다. 지긋지긋했습니다. 이번에는 못 가요. 어머님, 참나, 알았다. 적어도 지금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내 몸이 안 좋은데 이것저것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것 아주 작은 생각의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암 치료가 끝난 후에 김 씨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복직을 했고 일상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의 말처럼 다시 건강 체질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암 수술 후 1년쯤 되었을 때 시어머니의 팔순이었습니다. 시누이가 가족 모임을 제안했고 그것이 여행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팔순 기념으로 가족끼리 여행 가는 게 어떨까? 엄마가 잔치는 또 번잡스럽다고 싫다고 하시잖아. 여행을 어디로? 가까운 데라도 가서 1박 2일 놀다 오면 좋지. 다 같이. 지혜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고. 물어볼 거 뭐 있어? 오히려 언니는 좋아하지? 팔순이면 그래도 언니가 신경 써야 할 게 제일 많잖아. 여행 가면 다 사 먹는데 뭘. 그런가? 남편과 시누이가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째서 시어머니 팔순 여행을 김 씨가 제일 신경 써야 한다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칠순잔치 때도 그랬지만 정말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런가 하고 있는 남편도 기가 막혔죠. 어쨌거나 상의를 해볼게. 왜 저렇게밖에 대답을 못하는지 몰랐습니다. 만약 나중에 거절을 한다면 뻔히 김 씨의 의견이라고 생각할 텐데 말이죠. 이렇게 융통성이 없으니까 김 씨가 그동안 시집 식구들에게 눈총을 받으며 살았죠. 남편이 전화를 끊자마자 김 씨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1박 2일은 부담스러워. 왜? 집에서 생일상 차리고 그런 것보다는 낫지 않아?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어? 밖에서 같이 식사만 하면 되잖아. 그런가? 그러면 아가씨한테 말하게? 애엄마가 싫대. 이렇게? 설마 내가 그렇게 말하겠어? 그럼 뭐라고 하게? 나한테 먼저 말해봐. 그러자 남편이 생각해둔 바가 없는지 머뭇거렸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잘 거절해. 나중에 내 탓이라는 말 안 나오게. 김 씨가 한숨을 쉬면서 말하자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다시 통화를 했는지 남편이 웃으며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밥만 먹기로 했어. 내가 싫다고 한 거 아니지? 아니야. 당신 탓 안 해.
그 말을 믿은 것이 바보였습니다. 며칠 뒤에 김 씨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디가 얼마나 아픈 거야? 네? 몸이 아파서 팔순 여행도 못 간다면서? 어떡하냐? 그렇게나 아파서. 아, 수술이 잘 됐는데도 아픈 거야? 그 병은? 수술이 끝나고 1년 동안 건강이 어떤지 걱정한 적도 없었습니다. 매번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불러서 똑같이 일을 시켰으면 시켰지. 결코 걱정하던 분이 아니었죠. 그런데 여행을 못 가게 되니까 전화까지 해서 김 씨를 압박했습니다. 걱정하는 듯 하지만 수술도 잘 됐는데 웬 꾀병이냐 하고 따지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이었으면 좋겠지만 이어지는 말이 시어머니가 전화 건 목적을 정확히 했습니다. 그래도 팔순이라는 게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거잖냐? 내가 오래 살아서 구순까지 지내고 가겠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가까운 데라도 가서 바람 쐬고 오자. 너도 수술하고 어디 멀리 여행 간 적도 없잖아. 사람이 말이야. 그 행복하고 그러면 몸에서 좋은 기운이 나와. 그러면 아프지도 않는 거야. 그게 과학적으로 그렇대잖냐? 길게 하는 말이었지만 결국에는 아프더라도 자신의 팔순엔 여행을 갔으면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정 힘들면 왔다가 저녁에 가면 되잖냐? 김 씨가 망설이는 걸 느꼈는지 시어머니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끝까지 버티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 말해두었다더니 김 씨가 아픈 걸 핑계로 들면 어떡하나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김 씨가 단순히 가족 여행을 가기 싫은 게 아니라 정말로 부담스러웠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일상생활까지 전과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호르몬제를 복용하는데 그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심리적인 것인지는 몰라도 자주 피로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민해지기도 했죠. 남편은 같이 사니까 그런 모습들을 잘 알고 조심하지만 시어머니나 시누이들까지 그럴 리는 없었습니다. 배려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가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집 식구들을 만날 때마다 인사처럼 하는 말이 멀쩡해 보이네, 다 나았네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 말을 해야 김 씨를 부려먹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덜어지기라도 한다는 듯이 말이죠. 결국 김 씨는 시집 가족 여행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몸 너무 안 좋으면 저녁에 돌아오자. 그래도 김 씨가 암에 걸린 이후로는 전보다 김 씨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며느리 노릇을 해야 한다고 말했던 지난 날보다는 나아졌지만 그런다고 해서 김 씨를 며느리의 의무에서 자유롭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걱정을 해줄 뿐이었죠. 아이고, 이거 양념 어떻게 하냐? 요리는 새언니가 잘하지. 하필이면 호텔을 잡은 여행이 아니라 펜션이었습니다. 밖에서 사 먹자는 김 씨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펜션에서 요리를 해먹는다고 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었죠. 당연히 언제나처럼 김 씨가 주도해서 음식을 하길 바라는 식구들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울컥 목구멍으로 뜨거운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그런 김 씨의 눈치를 보았죠. 네가 좀 해봐. 어머, 새언니 편드네. 몸이 안 좋으니까 그렇지. 무슨 자꾸 몸이 안 좋대.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갑상선 암은 암도 아니라더라. 김 씨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거 그냥 낫는 거래. 암 중에서 제일 별거 아니라던데? 어떻게 1년 동안 아파? 수술한 지가 언젠데? 그래. 자꾸 아프다 아프다 하면은 진짜 아파지는 거야.
저기 누구야? 작은 집에 그 왜? 아무튼 우리 친척도 대장암 걸렸는데 지금 멀쩡해. 암 안 걸렸던 사람보다 더 건강해. 엉뚱한 비교를 하면서 김 씨를 나무라는 시집 식구들을 허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더 보태봤자 셋이서 달려들 것이 뻔했습니다. 김 씨는 분위기를 봐서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만 집에 가자. 남편은 술을 한 잔 마셨지만 운전은 김 씨가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식구들 눈치를 보면서 뭉개고 앉아 있었죠. 가려는 거 아니지?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애써 눌렀습니다. 시어머니 팔순 여행을 온 것인데 팔순인 시어머니에게 차마 대들지 못했습니다. 대들어 본 적도 없었지만 김 씨는 그 순간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팔순만 아니었다면 말이죠. 그리고 다음 날 김 씨는 열이 나서 병원에서 수액을 맞았습니다. 정말 건강에 적신호가 온 것인지 아니면 하도 열불나는 일이 많아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이번 여행 때문인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런 김 씨에게 몸은 괜찮냐고 전화해서 물어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죠. 그리고 김 씨는 남편과 또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김 씨가 화를 내긴 했지만 남편도 억울한 것 같았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팔순인데 어머니 비위는 맞춰드려야 하잖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모든 것이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일 미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집 식구들은 김 씨의 건강에 대해 더욱 조심성을 잃어갔습니다. 당연히 점점 더 건강해지겠거니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처럼 한 달에 한 번꼴로 행사를 했고 유일한 며느리인 김 씨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 씨도 서서히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챙기자. 남편조차도 챙겨줄 수 없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이번 명절에는 좀 쉴게요. 뭐? 너는 정말 그 아프다는 소리 좀 안 하면 안 되냐? 김 씨는 전에는 하지 않았던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집에서 부른다고 무조건 갔던 지난날이 후회됐습니다. 그런다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김 씨의 몸만 축날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인 네가 안 오면 명절을 어떻게 지내냐? 죄송해요. 아니 죄송하다면 다야? 왜 자꾸 몸이 아프대? 뭔 일만 있으면 귀신같이 몸이 알아채냐? 지난 제사에는 갔는데 꼭 매번 김 씨가 행사에 빠지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이라는 것은 더 이상 김 씨를 아프게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내 몸을 찌를 수도 없었고 공중으로 흩어지게 두면 되었습니다. 내 한 몸 건사하기 힘드니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김 씨를 시어머니는 무척 못마땅해 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살 빠진 것 같아? 조금 빠지긴 했어. 회사 일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또 시집 일도 그렇고 신경 쓰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체중이 줄었습니다. 혹시나 암이 재발했나 싶어서 검사해 보았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건강 잘 챙겨, 진짜로. 딸의 표정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혹시나 정말로 치료하지 못하는 암에 걸렸었다면 어땠을까 상상하니까 상상일 뿐인데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김장철의 시누이들의 카톡을 받고 최후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김장은 몇 폭이나 할 거예요? 100포기는 넘게 해야지. 근데 엄마 허리 아프다고 그러던데? 우리끼리 할 수 있나? 옳게 있잖아. 아니면 이번엔 절임 배추로 하던가. 엄마가 싫어하긴 해도
이제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웃기는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시대가 달라졌다는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같이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상 시누이들은 김장에 별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그저 김치를 챙겨가려고 와서 얼쩡대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백포기도 모자라. 정민이네 김치 부족하다고 그랬어. 김 씨는 그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건강상 이유로 모든 행사에 불참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나자 잠시 뒤에 휴대폰에 불이 났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던 상황이라 곧바로 메시지를 읽은 것 같았죠. 그게 무슨 말이냐? 모든 행사라면 김장 말하는 거냐? 명절 말하는 거냐? 무슨 일 있냐? 김 씨가 대답하지 않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뒤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였습니다. 너 그게 무슨 소리냐? 김장을 안 한다고? 그새 시어머니의 귀까지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네. 건강이 안 좋아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려고요. 병원에서도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다고 김장을 안 해? 김치 몇 포기 담그는 거 가지고 누가 무리를 한대? 죄송해요. 이제는 저도 제 몸 돌보며 살려고요. 아, 누가 돌보지 말래? 80 넘은 나도 하는 일을 왜 못한다는 거야? 젊은 애가. 계속 살도 빠지고 이러다가 또 건강 악화되면 그때 가서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신정에도 안 갈 거고요. 구정에도 이제 안 가요. 뭐야? 모든 시집 행사에 불참하겠다는 말이 충격적인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대신 지혜 아빠는 갈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안 서운하게 생겼어. 며느리가 연을 끊겠다는데. 전화 드릴게요. 연을 끊을 정도의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려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노릇이 내 건강과 맞바꿀 만큼 가치 있고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다시 한번 시어머니에게 사과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들에게서도 전화가 왔죠.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우려하며 말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다신 안 보고 살게. 건강 회복될 때까지는 그럴 생각이야. 김 씨의 말에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 도와주고 일어나도 되는 거잖아. 성의만 보이고.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해? 그게 가능했다면 지금에 이르지도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문제였습니다. 당신은 내 편이야? 아니면 어머님 편이야? 김 씨의 물음에 남편이 움찔했습니다. 당연히 당신 편이지. 근데는 무슨 근데야? 내가 계속 몸 안 좋다고 했잖아. 내가 정말 몸져 누워봐야 후회할래? 그러자 남편은 더 이상 말이 없었죠. 당신이 가서 도와드려? 특별히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 후 잠잠했습니다. 더 이상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까 현관문 앞에 웬 택배 상자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배추? 황당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잘못 샀나 싶어서 송장을 확인해 보니 김 씨에게 온 것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사람엔 시누이의 이름이 찍혀 있었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기분은 그렇다 치고 통행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몇 박스는 안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남편도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것들 다 뭐야? 당신 누나가 보낸 거잖아. 뭐? 이걸 왜 여기로 보내? 나보고 김장하라는 거겠지? 그리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옳게. 택배 받았지? 네. 받았어요. 내일 엄마랑 같이 갈게. 김장하러. 살다 이런 아나무이는 처음 보았습니다. 막내 신우이 뜻만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시일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아무리 김장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며느리가 괘씸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박수라도 쳐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이것들 전부 1층에 내놓지는 못하겠는데 복도에 둘 테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아니면 반송하던지 할게요. 김 씨의 말에 신우이가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진짜로 김장 안 할 거야? 도대체 올케는 뭐 하는 사람이야? 우리 집 며느리 맞아? 그렇게 따지면 형님은 남의 집 식구 되신 건데 왜 참견을 하세요? 뭐야? 신우이들은 참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에게 김장을 시키고 싶으면 자신들도 자기 시집에 가서 김장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은 못하고 만만한 사람만 괴롭히는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 이제 정말 더는 못해요. 누가 저보고 시집 식구들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하던데 정말 그렇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뭐야? 누가 그런 말을 해? 미친 거 아니야?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안 중요하고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좀 생각해 보세요. 올케 정말 웃긴다. 올케 아프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런저런 사정 다 봐준 거 알아 몰라? 전혀 모르겠네요. 배추는 가져가세요. 김장할 생각 없어요. 김 씨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시집 식구들은 기어이 김장을 하겠다고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문전박대해? 그리고 지금 당장 이걸 다 어떻게 옮기라고? 문 밖에서 소리치는 것을 무시했습니다. 남편도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김 씨에게 화가 났는지도 몰랐습니다. 정말 저대로 돌려보낼 거야? 어머니가 80이 넘었어, 여보. 안쓰럽지도 않아. 그러는 당신은 내가 안쓰럽지도 않아? 남편은 복잡한 표정으로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앞으로 경계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 나 혼자 살 거야. 그 말에 남편의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하겠다는 거야. 이혼까지 갈 필요는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아프고 나니까 뭐든 상관없다는 생각도 들어. 인생 짧은데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내 몸 망가져가면서 그렇게 모든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는 않아. 여보, 당신도 어머님이나 누나 동생 말이 맞는 것 같으면 그 식구들이랑 살아. 내가 보내줄게. 남편은 반박하려 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해 보아도 시집 사람들의 태도엔 너무한 구석이 다분할 테니 말이죠. 이번에는 진짜야. 당신이 선택해. 김 씨의 질문에 남편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하자. 그렇게 한참을 밖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돌아갔습니다. 배추는 나중에 가져가려는지 건들지 않았죠. 그리고 주말에 택배 상자들은 전부 치워졌습니다.
메시지도 한가득 와 있었습니다. 거의 김 씨를 저주하는 내용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시어머니가 김 씨에게 단단히 실망했다는 내용도 있었죠. 남편이 직접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지혜 엄마는 부르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든 저만 갈게요. 뭐? 네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거 다 꾀병이야. 수술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암 타령을 하고 있어. 누가 그 속을 모를 줄 알고. 어머니, 그만하세요. 병원에서도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말로요. 아이고, 네가 여시한테 홀렸다. 여시한테. 여태 순한 척하면서 어떻게 살았다니. 어머니, 계속 그러시면 저도 안 가요. 뭐야? 너 말 다 했어? 자꾸 그렇게 화내고 그러시면 거리 두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일단 김장하실 거면 제가 갈게요. 네가 뭘 와? 설에도 저만 가고요. 어쨌거나 이제는 며느리는 없는 셈 치세요. 다음에 갈 테니까 그때 얘기해요. 남편은 전화를 끊었고 김 씨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됐어. 남편의 말에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다고 지난 세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이렇게 분명히 선을 긋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미안해.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나 때문에 당신이 아프네? 남편이 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이 내 편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시집과의 관계는 사실상 단절되었습니다. 연락도 많이 왔는데 김 씨는 굳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보나마나 좋은 소리가 아닐 게 뻔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김 씨는 시집과 거리를 둔 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도 2kg이나 쪘고 잠도 잘 잤습니다. 매번 시집에 갔다가 탈진하던 패턴이 사라지니 체력도 좋아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착각일지 몰라도 심리라는 게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기 검진에서도 좋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조언을 들어서 동네 요가원에 등록했습니다. 몸이 뻣뻣하고 나이가 있으니 남들과 같은 자세를 취할 수는 없었지만 확실히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몸을 천천히 움직이며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몸을 혹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직장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관리하며 일할 수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 힘든 일만 없다면 말이죠. 그리고 남편이나 딸과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다녔습니다. 남편과 진지하게 이혼도 고려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더는 이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또다시 같은 상황이 된다면 김 씨는 그때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듯 했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 많이 좋아졌어. 그래? 그런 것 같아? 응. 생기가 있네. 김 씨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요즘 좀 살 것 같아? 암에 걸린 뒤로 새 삶을 부여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삶은 잊고 새로운 삶을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운이 좋아서 치료가 가능했으니 그것에 감사하며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자는 다짐을 매일같이 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님 댁에 다녀와. 당신 혼자 있을 만해? 내일 지혜 온대. 김 씨는 시집 행사가 있으면 남편만 보냈습니다. 남편도 안 간다는 거 억지로 보냈습니다. 나중에 자식과 갈라놨다는 원망을 듣기 싫었습니다. 김 씨도 때로는 남편과 떨어진 시간도 필요했고 말이죠.
남편이 나간 뒤 김 씨는 소파에 기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오후였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하루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었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얻은 일상이었습니다. 빚을 갚아달라니? 완전히 갚아달라는 건 아니고 일단 급한 불을 꺼주자는 거지. 이자 갚기도 힘들다는데 아니, 처남이 무슨 애야? 회사에 문제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 돈을 막아야 해. 알아서 해야지. 그 정도도 못 갚는데 어떻게 사업을 해? 그리고 얼만지는 몰라도 우리가 큰돈 나올 때가 있어. 당신 퇴직금을 좀 못 당겼으나?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일만 잘 마무리되면 금방 갚을 수 있대. 가족끼리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지. 대출은 절대 못 받아. 그러면 일단 매달 나가는 이자만이라도 좀 도와주자. 몇 달 안에 숨통 트인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 월급으로 처남 빚 갚자는 말이야. 여보, 이제 알겠다. 당신은 그냥 장녀 노릇하고 살아. 내 아내. 얘나 엄마. 못할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은 당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5세 조영진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처가 식구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조 씨는 아내의 다정함과 부모를 생각하는 효심을 보고 결혼을 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 살아가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족에게로 옮겨올 줄 알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조 씨와 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친정 식구들도 그만큼 사랑했기에 비극이 생겼습니다. 조 씨는 아내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처가와 결혼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친정만 챙기고 시집은 등한시하는 아내. 자신의 부모 형제들에게 가진 것을 무한정 퍼주고 싶어하는 아내. 책임감 넘치는 딸. 조 씨는 내 아내가 아닌 남의 집 장녀와 살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음만 그런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조 씨의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죠. 매달 용돈을 주는 것도 모자라서 처남의 빚까지 갚아달라는 아내였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도저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 씨의 부모님에게도 그 정도로 마음을 썼다면 조 씨도 그토록 서운하고 괴롭지도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 씨의 연로한 아버지는 요양원에 보내자면서 친정 부모는 부양하길 원하는 이기적인 여자와는 더 이상 삶을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오랜 세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조 씨의 결정을 딸이 이해해 주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조 씨는 20대 후반에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번 돈으로 동생의 학비를 마련했었다는 아내의 말에 조 씨는 깊게 감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수줍게 웃던 모습과 반짝이던 눈빛. 결혼을 결심했죠. 아, 용돈을 드리고 있었어? 처음 월급 탔을 때부터 드렸는데? 아, 그래? 결혼 준비를 하면서 서로의 재정 상황을 공유하다가 매달 일정 금액이 장모님에게 송금된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장녀이다 보니 그건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에 조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하고도 계속 드릴 거야.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일인데 결혼 후에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겠다는 말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장인어른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처가가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혼한다고 내가 엄마 아빠 딸이 아닌 것도 아닌데 이건 꼭 드리고 싶어. 대신 금액을 줄여서 드리겠다는 아내의 말에 조 씨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조 씨는 부모님에게 따로 용돈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조 씨는 조금이라도 바짝 모아서 전셋집에서 벗어나고 아이들도 낳아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나중에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이 조 씨의 실수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조 씨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물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왜? 결혼하는데 가족들한테 다들 이 정도는 하지? 근데 균형이 안 맞잖아. 내가 번 돈으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진 마. 안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 나 시집 간다고 벌써부터 허전해해. 아내는 아직 살림을 합치기 전이라며 자신의 돈으로 친정 식구들의 선물을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가족들과 애틋하다는 것은 연애하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때는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는 거라고 여겼죠. 그게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렇게 조 씨는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어머니가 주말에 한 번 들르라고 그러시네. 어머님이? 결혼하고 한 번도 안 갔잖아. 아, 주말에 나 엄마한테 가기로 했는데? 장모님한테는 지난주에도 갔다 왔잖아. 지지난주에도 그렇고. 조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따지고 보면 조 씨의 부모님이 10분 정도 더 가까이 살았는데 아내는 주말마다 처가에 갔습니다. 결혼한 지 2달이 지났는데 5번은 넘게 간 것 같았습니다. 그중 2번은 조 씨도 동행했고 말이죠. 에이, 우리 엄마는 반찬 챙겨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간 거고. 그럼 이번 주에는? 이번에는 인복이가 온대잖아. 그래서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기로 했어. 이나도 오고. 당신이랑 같이 갈 생각이었는데. 아내는 눈에 띄게 서운한 티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의 집은 무슨 용건으로 가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2달 동안 못 봤으니까 궁금해서 부르신 거겠지. 그러면 딱히 특별한 일은 없는 거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우리 집 가자. 그리고 다음 주에 당신 혼자 어머님네 다녀와. 아내는 늘 자신의 친정이 우선이었습니다. 조 씨가 강하게 주장하지 않으면 늘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 씨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부모 형제보다도 1순위는 자신의 가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뜻을 따르는 쪽을 택했죠. 그게 평화로웠습니다. 조 씨의 부모님은 서운하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속이야 어찌됐건 너희 둘이 잘 살면 된다 하셨죠. 하지만 그런 배려가 있으면 아내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 씨가 처가를 우선시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굴었습니다. 여보, 당신 회사에 우리 인복이 자리 좀 마련해 줄 수 없나? 처남, 우리 회사에. 우리 인복이 알잖아. 지금 집에서 놀고 있대. 또? 처남은 아내와 나이 차이가 조금 있었는데 자꾸만 직장을 옮겼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직장에 다니다가 다시 말해 백수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조 씨는 인사과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무나 마음대로 회사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한 힘도 없었고 말이죠. 우리 회사가 그렇게 작은 회사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되지. 한 번 말이라도 해봐. 누구한테 말해보라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처남 위에서 매형이 그 정도도 못해? 체면 때문에 그래? 체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게 가능했으면 진작에 내 동생부터 취직시켰지. 조 씨의 남동생도 오랫동안 취업 준비를 하다가 최근에 공무원이 됐는데 아무나 취업시켜줄 수 있었으면 남동생도 힘들게 공무원이 되지 않았을 것이었죠. 하지만 그 일로 아내는 조 씨에게 토라져서 한동안 말도 안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싸울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뒤 장인어른과 장모님 조 씨의 집에 일주일간 머물게 되었습니다. 집에 물이 새서 수리를 해야 하는데 그 일이 자꾸만 지연되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 씨의 의견은 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괜히 조서방 불편하게 하네. 아닙니다. 임복이 집으로 갈 걸 그랬어. 아니에요. 편히 계세요. 불편한 건 물론 맞았지만 그래도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가 머무르다 가는 걸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장모님이 아내와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을 듣고는 피로감이 들었습니다. 회사에 자리 좀 없어? 장모님, 차라리 장인어른 회사에 취직시키시면 되죠. 장인어른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라면 마음대로 고용할 수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힘들다고 싫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걔 일 시킬 만큼 회사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몸 쓰는 일이 많다며 조서방처럼 펜대 굴리면서 편히 일했으면 한다는 장모님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처럼 집요하게 부탁하지는 않았어도 충분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내미랑 이렇게 지내니까 좋네. 나중에 더 나이 들면 같이 살면 좋겠어. 어느 날 장모님이 농담처럼 말을 했고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더 나이 들고 아프면 같이 살아요. 진심이 듬뿍 담긴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가긴 했지만 그동안 조 씨는 장인장모의 등살에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눈치를 보고 있는 남편보다도 친정 부모가 항상